말씀드린 대로 명태균과 김영선이 좀 전에 커피잔 치우고 있는데 무죄를 선고받아서 무슨 말을 할지 준비도 못한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오후에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를 시작하고요. 기초자 평론가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 더 모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끊임없는 퀘스트가 등장하는 게임 같아요. 이거 뭐 깨도 끝이 없네요. 언제 대장 잡을 수 있나요? 주식 얘기할 시간도 다 없어졌잖아. 주식은 떨어져도 오릅니다. 거의 전문가가 되셨네요. 그걸 아니까 지금 개미들이 미친 듯이 주워서 오늘 하루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20억 주를 넘겼습니다. 그 몇 주 전만 해도 우리 유피디님 눈이 조금 흔들렸었는데 이제 확신에 차셨네요. 이미 지금 올려놓은 게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왜냐? 주식은 떨어져도 오르지만 내라는 수습 못하면 적시에 수습 못하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정말 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이 이번에 기소된 혐의가 3개입니다. 크게 김영선 의원 세비에서 8천만 원 떼간 것, 지선 예비 후보자 2명한테 2억 4천만 원 받은 것, USB 메모리랑 전화기 숨긴 것 3가지입니다. 그중에 3번째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무죄면? 범죄 모의한 걸 숨긴 건 대체 왜 유죄인지는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 분석이 나올 것 같고요.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지난주에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것으로도 김건희가 이득 본 게 별로 없다는 이유를 댔었죠. 그렇다면 오늘에 맞춰보면 여론조사를 준 명태균도 이득이 되게 하려고 여론을 조작한 게 아니고 이득이 되게 하려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결문 일부가 지금 천천히 공개되고 있는데 일부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선거 때 돈을 2억 4천만 원을 건넨 예비 정치인들, 이 예비 후보들이 돈을 내준 이유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비였대요. 그걸 왜 그 사람들이 냅니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근데 정치자금법이 무죄라고 해서 뭐 공천개입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게 짜증이 나는 증거인멸 유죄는 뭐 사건 실체가 이제 뭐 의문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뭐 저녁 되면 나오겠죠. 아마 짜증이 나네요, 진짜. 김건희에게 득이 되지 않을 정도만 명태균이 여론조사 내용을 마사지하고 내어줬다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내어줬다면 무슨 대가로 김영선이 해주라고 해서 해줬는지. 그럼 명태균은 김영선의 세비를 10원 한 푼 남김없이 반띵하라고 말했는데 그게 왜 실현이 됐는지, 그 돈은 왜 넘어갔는지, 그 외에 우리가 한동안 얘기 안 해서 까먹은 거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 사람들도 명태균한테 덕 본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을 부산 시민에 넣지 않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준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대체 왜 한 건지에 대한 답도 이번 판결문 때문에 법적으로는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약 1분 30초 동안 왜가 한 8번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 특검은 다시 끝나면 안 된다.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더 강해진 거죠. 진짜 2차 특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미진한 부분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쌓아놓은 똥이 많아서 다 치우느라 그게 좀 미진했다. 그러면 2차로 갑시다. 제대로 합시다. 요런 의지를 다시 다지게 되고요. 네. 사실 분노 에너지라는 거는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조금 그 분노 에너지가 고여있는 며칠이 있었습니다. 네. 몇 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일깨워주는 또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작용의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맞습니다. 당장 정치부 기자들이 원래 2차 특검 관심 없었다가 줄을 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되살렸던 박영재 대법관이 어제 법사위에 나왔는데 네. 이 명태균 유죄가 터지기 전에 좀 느슨해져 있던 정치부 기자들이 별로 안 다뤘어요. 이게 느슨해진 기자신의 긴장감을 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왜냐면 대선을 사실상 무마하는 재판의 선봉장이었던 재판관인데 대법원의 넘버 2가 됐단 말이에요. 장관급이에요, 이 사람. 그냥 이렇게 부역하면 승진한다는 게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어제 있었던 그 법사위에서의 장면이 오늘의 예고편이었어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딴 얘기로 좀 시작을 하면.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번 주에는 이제 이란의 혁명을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다루는데요. 시민혁명이 성공해도 구체제 인사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란도 저 이슬람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맘들을 정치계에서 다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던 세력을 인종해줬다가 공화정으로 가지 못하고 호메이니가 들어오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대로 불씨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브라질이 요즘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본 것 같은 일들. 보 선생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로 27년을 살고 계십니다. 보우 어게인. 네,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은 자식이 있는데 예. 아들이 상원의원입니다. 옥중에서 아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우 어게인 세력들이 브라질에서 보우 어게인 하면서 맨날 집회를 합니다. 외신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보우 어게인 집회 현장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웃음이 네.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네요. 벼락은 하늘에 버리죠. 예, 맞습니다. 석방을 하는 지지자 집회의 벼락이라는 게 이게 너무 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제가 하고 싶던 얘기는 이건 하늘에 버리고요. 예. 수사기관이 그리고 법원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벌은 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사회를 망치는 자들은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제도와 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벌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34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일부는 중상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막 구급차 오고 막 경찰 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나도 참가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외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정의와 자유를 위한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네. 굉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끼풀 코너에서는 그 외침을 로블록스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로블록스에서 만났던 토끼풀 운영진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토끼풀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나라 조희대 대법원은 오늘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지만 최대 내란 공범이고 최소 내란 부역 세력입니다. 조희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걸 확인해 준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박영재 대법관이 승진했던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승진했고요. 민주시민들이 자기 다른 일에 바빴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최대한 짧게 오늘 있었던 이 황당한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원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오고 간 5시간의 이야기를 2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의 처장님의 태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한 그 판결 반성하고 오셨어야 돼요. 여기에 이 자리에. 그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는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질 뻔한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더니 우인성 판사는 지금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왜 물어보냐. 전 박영재 대법관님 잘 오셨어요. 꼭 묻고 싶었어요.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자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종이기록도 대법관이 원하면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수 편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꽁꽁 숨겨놓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말했던 말을 가지고 검찰이 걸었던 사건인데 1심 유죄였고 2심 무죄로 뒤집혔죠. 2심에서 발언을 다시 들어봐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기억과 의견에 대한 말이라고 무죄를 줬던 사건입니다. 이걸 대법이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둔 상태에서 급히 깨뜨려서 민주당이 대선 못 치르는 거 아니냐고 나라가 뒤집혔던 적이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대법원에 배당됐던 날짜가 그 사건이 4월 22일인데
판사들이 모여서 심리하는 걸 합의 기일이라고 하거든요. 합의 기일도 4월 22일이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합의 기일을 줍니다. 근데 대법관은 사건이 너무 많은 사람들 1000건씩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몇 주 전에 미리 작성해서 주면 그걸 읽고 합의 기일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방식입니다. 근데 배당 안 된 사건인데 보고서를 무슨 근거로 만들어서 합의 기일을 만드느냐. 이거 그냥 벼락치기로 이재명 빨리 유죄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미래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으로 넘어올 텐데 그때 2부에 배정하고 박영재한테 주고 당일치기 해야지 라고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누군가가 의심을 했었죠. 게다가 이 사건의 자료가 최소 6만 페이지라고 했고 당시 법으로는 전자문서로는 보면 안 되는 종이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한정혜 의원의 A4 플렉스 사진이 탄생을 하고요. 그 일을 누가 계획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니에요. 실행한 사람은 있습니다.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 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그 사람을 조희대 대법원이 승진시켜준 거죠. 그 얘기를 어제 법사위에서 한참 떠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든 나머지 내란 세력들이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떻게 단죄를 받고 있든 사법부는 내란 옹호로 그냥 간다라고 한 게 2026년 1월에 나왔던 태도고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한 무죄 선고는 여기에서 연장된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인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오늘 나온 거 사실 아까 진짜 이걸 알면은 아 이게 진짜 부역하는 자 승진한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주심이 박영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주심이 하는 역할이 그냥 사건 정리하고요, 쟁점도 설정하고 뭐 사실상 방향키를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역하면 승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의 지금 뭐 페이지도 그렇고 진짜 그 법원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거짓말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들 우리가 계속 쭉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대법관이었던 박영재가 지금 법원 행정처장 넘버 2가 돼서 나타나서 한다는 말 그거 어제 여러분들 막 의원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어떤 메시지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이재명 선거법 빨리 유죄 취지로 뒤집은 거 우리 잘못한 거 없다. 헌법과 법대로 한 거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할 것이 없다. 왜? 네. 법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플러스 했습니다. 니네가 지금 주도하려는 그 사법개혁 싫다. 그죠?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싫다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 침해다. 거의 맞는 키예요. 갖다 대면 무조건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너네가 우리를 자꾸 죄 옥죄려고 하는 거 그거 독립 침해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오늘 판결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인질극이라니까요. 예. 그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건드리면 사법개혁하지 마. 음. 내란법 또 풀어줄 거야. 명태균 풀어줄 거야. 김건희 풀어줄 거야.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 너무 귀엽게 느껴져가지고요. 근데 진짜 네. 너무 쉬워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없고요. 저렇게 법 관련된 용어 나오고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스포츠 그걸 경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심판이 결승전 직전에 특정 선수 잘 뛰는 선수를 퇴장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이 나중에 협회장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심판은 그죠. 정확했어. 완벽했다고. 심판 평가 제도는 다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 팬들이 머리를 일단은 부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다. 아마 뭐 내일 아침 신문과 오늘 저녁의 뉴스 프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걸로 아는데 뼈대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인성 재판장의 지난번 김건희 판결문의 그 다음 편 시퀄이 나왔습니다. 명태균을 풀어주었고 명태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재명의 대선길을 막은 그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자신들이 개입해서 없애려고 했던 사법 쿠데타 그거를 막았던 판결의 주심이 지금은요. 사법개혁을 막는 책임자가 된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그 조희대는 뭐라고 그를 임명을 했냐면 박영재는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적임자입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보도자료도 거예요. 많이 뿌렸었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 엿먹으란 얘기라는 거 잘 알겠고요. 어떻게 돌려드릴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싸우자고 선전포고 한 겁니다. 조이대 코트는. 그렇고요. 이런 즐거운 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얘기를 요즘 그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국민의힘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실제로 목숨 걸고 캐삭방하는 건 국민의힘인데 야 임마 네, 그런 거요. 관심이 많이 나와를 합니다. 어우. 자, 보실까요? 프레시안이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성국 씨가 조선일보가 망해야 산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비난 기우제를 지내셨는데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한동훈이하고 딱 호흡을 맞추고 국민의힘과 장도혁 대표를 공격하는 언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이자들의 눈에는 한동훈이가 합리적 보수인 거야. 오세훈이가 합리적 보수고 이준석이가 합리적 보수인 거야. 김무성이가 합리적 보수고 유승민이가 합리적 보수인 거야. 배신자 부역자들은 다 합리적 보수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교수 타이틀을 들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 본인 소개 시간인가요? 배신자? 부역자? 그리고 예. 뒤에 이 동영상하고 잠깐 이 바가 뜨는데 그건 제가 그 알고리즘에 묻을까봐 싫어요를 누르려고 이렇게 네, 커서를 올리는 바람에 실수를 죄송합니다. 아, 저도 지금 요 준비하느라 제 알고리즘 엉망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7일 전에 배현진, 고동진 당장 제명하라는 유튜브 올렸거든요. 또 살생부에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배현진은 윤리위 제소가 됐죠. 네. 거의 저 바닥에 지금 우리가 천공이라고 했던 그 다른 자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고성국이 쇼츠 105번만 더 올리면 영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네. 그리고요, 패륜적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가 이제 21시간 전 이렇게 딱 네. 뜨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들어오기 직전 제가 3시간 전에 또 올린 걸 확인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정성국 그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고성국이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사과로는 안 된다, 제명하라. 3시간 전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취미가 되셨네? 아, 제 알고리즘은 어떡하나요? 큰일 났습니다. 고성국의 이 메시지 정치가 지금 당에 입당한 지 얼마 되자마자 약발이 팍팍 먹히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이 정당의 개파 역사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얘기하는데 그건 뭐 요즘 싫어하니까 이 당에서 이해가 되는데 김무성, 유승민을 꺼내요. 나타나지도 않는 김무성 전 대표를 꺼내요. 이 두 사람은 박근혜와의 관계로 엮어서 보아야 이 리스트에 왜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을 다 이제 기억에 지우셨을 텐데 16년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찜해뒀던 친박 인사들이 있었는데 공천장에다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도장을 안 찍고 버틴 사건, 교양 있게 말하면 날인 거부 사태, 일반적인 호칭으로는 옥세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뭐 배신의 정치 이런 말 듣고 청와대 외교안보팀한테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불렀다고 그때부터 찍혔던 게 2014년 이렇습니다. 비선 문고리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봤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밖에 난 이후에 지금까지 배신자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보다 몇 년 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성국 씨를 이해하려면 2010년 전후에 고성국 씨의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기초평론가는 그때 뭐 대구에 있었나요? 캐나다에 있었나요? 아, 그거 저는 뭐 어디에 있었든 저는 그가 등장하는 뉴욕타임즈였죠? 한겨레 TV에서 하는 거. 심지어 한겨레 TV에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어린이였죠. 김어준 대표가 진행하던 뉴욕타임즈에 나왔는데 거기에밖에 나올 일이 없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출연료 받는 곳 중에 가장 싼 데가 거기였습니다. 라디오 종편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 라디오 많이 나오고 TV 많이 나오고 지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도의 평론가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모든 프로에서 PD들이 이상하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박근혜 얘기만 해. 맞습니다. 고성국 씨가. 맞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책도 씁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고 거의 유일하게 예측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온라인 인터넷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다시 느꼈는데요. 제가 타고 올라갔더니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저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 비판하는 칼럼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때 봤더니 그때 박근혜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방송에서 계속해서 생산하고요. 옆에서 전원책 그만 좀 하라. 네.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원책 씨가 은근히 눈치가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뭐라는 그 비판의 지점이 있었냐면, 당신 단순 예측하는 게 아니고 판을 짜는 작업하는 플레이메이커냐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비판 여론이 거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박성민 대표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그럼요. 그분도 심했지만. 박근혜에 대한 책도 몇 권 쓰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 직후에 종편이 생겼죠. 종편 진행자가 되고 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지금의 고성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게 박근혜고요. 우리 장동혁 대표 8일 절식하셨던 이 사람 밥 먹게 만든 거 누구? 박근혜입니다.
환란을 틈타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상당수가 친박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중이라는 당내의 그림이 있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아, 사실은 이거 그냥 지나가는 그냥 뭐 쫀득이 같은 느낌이에요. 불량식품 같은 건데 가끔은 또 이런 거 맛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실 때 저는 굉장히 즐거운 부분이 뭐냐면 네. 고성국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면서 설명을 하실 때 꼭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나는지 시작은 거기지만 지금 바뀐 지가 30년이 지나면 그때 태어난 아기도 지금 인간구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덜덜 마시고요. 원래 괜찮았는데 언젠가 변절했다 이런 얘기 그런 소개 아주 진부합니다. 바뀐 지가 5,000년 전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성국 씨는 동생이 정치기획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고객 다수가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였고요. 그러니까요. 비용은 이 얘기 왜 많이 안 하나 모르겠어요. 뭐 후보당 억 단위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형은 방송에 나가서 박근혜 대망론 무지하게 떠들어댑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러니 박근혜가 다시 뭔가 떠오르는 지금 고성국을 땡겨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과거에서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리고요. 그 당시에도 본인을 공천하려는 그 썰이 파다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부인하지만 상당히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 지금은 유튜브란 것이 생겨서 다른 플랫폼, 다른 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현행 국민의힘은 뭐 도로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성분과 패턴상 가장 비슷한 정당은 제가 보기엔 친박연대입니다. 재밌는 뉴스를 많이 준비하는데 우울한 명태균 무죄가 터지는 바람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재밌는 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론 조선일보를 요즘 고성국 씨가 마구 욕하고 다니세요. 근데 이 조선일보의 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이제 고성국 씨가 네. 이 말만 하면 뭐 다 이루어지는 고성국 씨가 지금 조선일보를 무지하게 씹고 있고 왜? 나한테 해가 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이제 국민의힘은 거의 해산하라 수준으로 떠들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여러분들 많이 잊으셨겠지만 2023년이었나요? 한 수년 전에 그 따따부따 배승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배승희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분이 그 조선일보를 찢는 퍼포먼스 하면서 맞아요. 절독하라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 농촌 지역에서 구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금 그렇게 악악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들이 키웠던 그자들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도 좀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서 생긴 슬픈 일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식인 업데이트 중에 오류로 잠시 실제 유저의 아이디와의 연동이 드러납니다. 네이버는 일을 잘하는 회사라서 지금은 다시 다 복구를 해놨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짧은 타이밍에 희생자가 한 분 나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저 밑에 설명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조선일보가 쓴 겁니다. 과거 지식인 답변글 네이버 지식인 캡처.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제가 고대생인데 고대 남아구들은 다 변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여하고 성희롱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대단히 야성이 넘치다 보니 남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노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야성 옆에 눈 땡땡 웃고 있는 모습 좀 꼭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그리고 참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본인 주변의 모든 남자를 다 범죄자 취급합니다. 이거 술 취하면은 같이 지내는 친구들, 여자 친구들까지 성희롱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이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게 됐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저는 천하람 의원 얘기 저는 해명이 조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하셨나? 너무 궁금해요.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저런 귀한 말씀 줄 줄도 아시고 저는 사실 홍매화만 잘 씹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점이 굉장히 많고 지나가는 그런 작은 질문도 놓치지 아니하고 저렇게 길게 썼던 저 천하람 의원 따스한 마음 오늘도 많이 느낍니다. 부럽긴 해요. 열심히 살았어. 그럼요. 매번 매 순간을. 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저게 되면서 그 탭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들 이런 분들도 올라왔던데 다들 훈훈한 이야기만 나오고요. 천하람 의원만 울게 생겼다라는 말씀 드려요. 쿠팡과 관련된 오늘 소식 짧은 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 분야 업계 에이스쯤 됩니다. 박태우 기자의 단독입니다.
그 2020년에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하시다 돌아가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여부를 쿠팡이 반박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 의료 정보를 뒤지고 다녔다는 소식입니다. 그 대표의 지시가 따로 있었다는 건데 관련된 애초에 건강 정보가 법으로 보호되는 민감 정보인 건도 문제지만 빼낸 직원들 정보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썼을 거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을 내서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산다고 반박하거나 아니면 더 건강해진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라도 찾아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려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국가가 있다면 전사한 병사가 돌아왔는데 전사 처리 안 해주려고 사람이 총알을 충분히 보거나 피할 수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행위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독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같은지 진짜 굉장합니다.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을 수가 있는가. 근데 법무팀이 쿠팡 안에 법무팀이 검토하고 나서 이거 건강검진 자료 즉시 폐기하는 게 좋다라는 그 메일까지 남아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들도 그거를 불법한 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다른 노동자 한 80명 3년치 체중 변화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덕준 씨가 과도한 노동이 아니고 다이어트해서 그래. 개인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라는 라고 논리를 했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동료 노동자 건강검진 자료만 한 게 아니라요. 장 씨가 음식 배달앱 주문한 그것까지 법정에 제출하고 자빠진 게 쿠팡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쿠팡이 원래 하던 패턴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랄까 그 법조 엘리트의 DNA 같은 것도 언젠가는 분석해봐야 된다고 어떤 산업부의 베테랑 기자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4대 로펌 출신의 사람을 대기업이 데려갈 때는 이런 아이디어 내려고 데려가는 거다. 4대 로펌에 그때마다 프로젝트 돈 주는 거 좀 어려우니까 한 사람한테 연봉 10억 주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면 그 연봉 10억 받은 베테랑 변호사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죠. 법정 가서 할 얘기에 대해서. 네. 고객들 개인정보 그냥 무시하는 자들이 뭐 자신들의 직원들 개인 동의 뭐 전혀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구나.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네. 끝으로 보통 IT부의 기사들이 헤드라인 차지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 주 초에 그 AI 에이전트들끼리 대화하기를 보여주는 별것 아닌 기사가 되게 많은 곳에서 헤드라인이 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AI에 관한 토론 그 코너들도 좀 많이 만들고 할 생각인데 이번 주에는 뉴욕타임즈 산업부의 로라 켈리 기자가 들고 나온 모든 세상에 다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25년 내에, 그러니까 2025년 안에 미국 내에서 5만 건 이상의 해고가 발생할 텐데 기업들이 이유를 AI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텐데 실제로 당장 해고된 사람들 업무, 정확히 그 업무를 대체할 만한 AI 앱이란 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냥 직원을 줄이고 싶었는데 핑계를 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AI 워싱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칼럼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돼서 사람 잘라놓고 AI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냥 핵심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대에 관련해가지고 네. 어차피 올 세상이니 미리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그 된다라고. 얘기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 잘라라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당연하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전혀 그렇게 쓰고 있지 않고요. 로봇을 도입 반대한다. 아주 시대착오적이야. 노조 이놈들은 아주 혁신의 발목을 잡는 놈들이고 항상 언제든 등장하는 노란봉투법. 거기도 거의 치트키 수준이에요. 로봇 파괴 면허증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던데요. 네. 저는 방금 들어오기 직전에 오늘 땐 정말 멋진 또 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글로벌 기업 총수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제 만났잖아요. 이들을 8개월 내에 지금 12번이나 소집했어. 지나치다.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들어갔더니 정말 멋집니다. 야, 자꾸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지방선거용으로 떠들어대던데 라고 하면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현 정부는 기업 승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상속세 규정 개선해주지도 않고 경영 판단 위축시키는 배임죄 규정 개선도 해주지 않고 주 52시간 규제 완화도 해주지도 않고 게다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로
기업 경영만 더 힘들게 하고 있어. 요런 얘기를 또 준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원툴이니까 니네가 고성구 혹은 배승희 변호사 등한테도 찢기는 거다, 이 녀석들아. 고성국에게 지는 이유. 맞습니다. 이렇게 원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포함한 그 다크하고 어두운 그 한국경제인연합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에서 총수들은 지방과 청년 채용에 270조를 쓴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선거용 행사 그만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던데 8개월째 12번째나 소집했는데 12번째 소집 때 270조를 드리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기업들 그리고 재벌 총수들 빨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요. 다른 논리 좀 갖고 노란봉투법만 들이대면 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처망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건 겁니다.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이런데 안 속으시겠지만 주변 분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 초에는 또 그 서울 지역의 그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 앞에서 노조 소속 직원분들이 집회하다 잡혀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도 이거랑 비교할 게 있거든요. 실제로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르고 싶었는데 요 행이 코로나19가 와서 그 이유를 대고 감원을 해버렸던 거죠. 그거 관련 네. 기업은 언제나 그런 이유를 찾는데 AI를 우리 회사가 도입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자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됐네 AI 하면서 자르는 중이다. 이런 걸 지적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플러스로 그 관련된 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 현장을 진짜 있는 그대로 끌려나가거나 제압당하는 모습이 아닌 노동자들이요. 제압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AI로 노동자들이 경찰하고 막 MBN. 싸우는 MBN입니다. 그거를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막 것도 못된 표정으로 성질내는 그 노조원 그림을 AI로 만들어가지고 뿌렸죠 MBN이. 그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는 것도 전달해 드립니다. 그니까요. 이런 거 전문으로 후려가는 코너를 만들어드려야 돼요. 확실히 기초평론가를 위해서는.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준비해 두고 있겠습니다. 기초평론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